네, 두 번째 세션 4개의 주제 회의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께 서로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전에 한 전체 회의와 또 오후에 진행한 4개의 주제 회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각 회의에 라포투어 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5분 우선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주시고요. 든든합니다. 예. 먼저 오전에 진행한 전체 회의에 대한 요약 보고 담당하시는 분이 소개하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DSN 뉴스코리아 오민서 책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체 회의 1은 국내외 SDGs 이행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발제로 이루어졌는데요. 사회로 이영면 동국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 발제로는 정경화 외교부 국제개발의제과 과장님, 김호석 한국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 연구단 단장님, 그리고 토론으로는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님, 이은경 UNGC 실장님, 이신송 한국노동총연맹 정책국장님, 신현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진원 SDSN 뉴스코리아 간사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는 SDGs 이행 국제 동향 및 주요 이슈에 관해 정경화 외교부 국제개발의학과 과장님께서 발제해 주셨는데요.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SDG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세부 목표의 3분의 1 정도로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SDGs 이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국제적인 복합 위기 상황과 더불어 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2025년 7월 스페인에서 열렸던 제4차 개발재원 총회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결과문서로서 채택되었던 세비야 약속은 국내 지원, 민간 재원, 국제개발협력, 채무 등 SDGs 달성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 전반에 대한 의제를 다루어 재원 확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대한민국의 VNR 2차 제출, 그리고 곧 다가올 제8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개발 효과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기대해 주실 바를 요청드렸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는 김호석 환경연구원 국가지속가능성 연구단 단장님께서 국내 SDGs 이행 현황과 주요 실천 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2030 의제의 핵심은 빈곤 종식이며 선진국 이행 권고사항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글로벌 발전을 지원하라는 내용을 포괄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한국의 맥락에서는 총 다음과 같은 3가지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국내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한국에서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글로벌 사회 환경 의제를 이행하는 것에 관해 한국에서 기본계획에서 SDGs를 연계하고 또 K-SDGs를 수립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규모적인 측면에서 국내 여건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맞으나 개발협력의 질적인 측면에 관해 KSP 사업 등을 통해 양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가 포괄하는 5년이 겹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며 국정과제를 SDGs 이행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말씀으로 발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는 시민사회 입장에서 박차옥경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상임이사님께서 토론을 이어가 주셨는데요. 특히나 2022년 지속가능발전법이 출범되고 또 법 시행 2년 후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해당 법 시행 3년간 개정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며 2025년 7월에 발의되었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조정, 의결 기능을 부여하여 강화하는 방안, 또 국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 기존 전력과 보고서 작성에 관해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는 수기 공론화장을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반 확립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개정안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이은경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실장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SDGs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를 연계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며 공시 의무화와 같은 보고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AI의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새로운 과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한 부분의 부정적인 영향, 특히나 취약계층으로 돌아가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으로는 노동 입장에서 이신송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정책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공정 또는 공멸을 결정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AI, 전기차, 로봇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순차적인 폐지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으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심현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지방정부는 시민과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해 주셨고요. 모든 활동이 가이드라인으로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업무에 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시며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발굴하여 다른 지방 정부들을 견인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토론으로는 청년 입장에서 김진원 SDSN 뉴스코리아 간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의 정책 대표성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며 청년 연령 기준이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점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언급해 주시며 따라서 청년을 만 19세에서 24세, 25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 등으로 세분화하여 위원회니 포론을 구성할 당시에 청년 세대 내에서의 균등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청년 참여 정부위원회의 절대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청년 대표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이야기해 주시며 현행 정책들이 단기적,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한계를 느끼며 청년들이 공동체적으로 성장하고 장기적인 학습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 주시며 토론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전체 회의의 요약부는 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회의 1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재편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주제회의 1에 참석해서 레포터를 맡은 이유진 A파트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제회의 1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회의 1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개편을 주제로 SDG 7, 9, 13에 대해 김춘희 기후생태연대 대표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고 문양택 산업자원통상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님, 박자분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님, 노유근 한국노총전력연맹 정책실장님께서 논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히 에너지를 관리해야 하는 주체 그리고 탄소 중립과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먼저 문양택 과장님께서는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 초점을 두고 발쟁을 진행해 주셨는데 과거의 전력 정책 목표가 안정적 공급과 값싼 공급에 초점을 두고 형성되었다면
있었다면 현재는 환경적 측면에 있어 탄소 중립 선도 목표가 추가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저감에 대한 논의, 전략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역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송전선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며 이에 더하여 전력망 확충 방안과 전력 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광훈 전문위원께서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믹스뿐 아니라 전력 산업 자체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주요 논리가 에너지 원전 강조 등에 제한되어 있는 점을 한계로 집어주시며 공급 측면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생산과 수요 측면에서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리적 문제와 제도적 경직성을 해결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제도적 유연성 확보와 기술적, 제도적 적응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토론에서는 박자분 책임 매니저님께서 기업의 입장에 대해, 노유근 정책실장님께서 한전 등 공기업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논제와 대립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업의 경우 높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신용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중앙에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셨으며 한국노총전력연맹에서는 전력을 유연한 시장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를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며 일관적이지 않은 에너지 정책 시행 아래 한국의 전력 공기업이 가지는 어려움과 공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공이 중심을 잡고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시장에 대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모든 주장이 소비자의 안정적 수요와 국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라는 공통의 합의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토론에서도 유가 자유화의 선례,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요금제 적용 등 각 주장의 한계와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보다 실행 사례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열띤 토론과 발제를 진행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대한민국이 환경적 목표 달성과 함께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회의 2 산업시설과 친환경 도시재생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회의 2 요약을 맡은 SDSN 뉴스코리아의 윤지희 책임입니다. 주제회의 2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회의 2는 산업시설과 친환경 도시재생을 주제로 SDG 6번, 9번, 11번, 15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지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체 상임회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으며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님, 정혜영 지역입지분석연구소 대표님, 최우인 SDN 상무님, 정현태 태백시 의원님, 권상동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 논의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시설의 지역 내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폐산업시설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례와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제 1로는 낙동강 상류 재련소에 의한 중금속 오염 사례 공유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 재련소에서 유출되는 카드뮴과 아연에 의해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 대기 오염, 나아가 지역 주민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환경부에 의해 통합 환경 허가를 받으며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수동 대표님께서는 폐쇄, 이전, 주민 대책, 복구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낙동강 유형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로 산업재생 및 인천 동구의 산업유산 재생 사례 공유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시설의 재생은 지역이 아닌 시설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의 산업재생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을 전달해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정혜영 지역입지연구소 대표님께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유산의 역사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포함하는 산업재생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인천 동구의 사례를 들어주시며 외발적 그리고 내발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한 토론을 통해서 최우인 상무님께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 과제를 소개하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 구축을 통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을 조성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체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정현태 시의원님께서는 지방 정치 관점에서 산업, 상업시설 유치와 딜레마를 소개하시며 태백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적 비전과 지역에 대한 이해, 지역 맞춤형 대안과 지역에 의한 변화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상동 공동운영위원장님께서는 산업, 상업시설 유치와 도시 재생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주제로 강릉시 등의 사례를 들어주시며 지역 소멸, 단기 성과주의,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자발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회의 2에 대한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회의 3, 지역 지속 가능성과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DSN 뉴스코리아 조홍주입니다. 주제회의 3에 오고 싶으셨지만 몸이 하나라 못 오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께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도시구조가 상충하는 현실을 강조하시며 이를 시민 주도적 참여로 완충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중심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하며 단절된 커뮤니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목길,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자전거와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설계가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15분 도시, 슈퍼블록형 뉴 빌리지, 지속가능한 물류 모델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정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정책국장님께서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DRT라고 수요자 응답형 교통인데요. 이게 지역 구조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더욱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포용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교통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요. 모든 교통 시스템이 설계 단계부터 교통약자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성복 서복마을 주민협의회 사무국장님께서는 농촌 지역의 교통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농촌은 어르신과 학생 등 교통약자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없이는 절대 이동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그리고 규제 단속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문제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 교통약자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DRT,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자 응답형 교통 시스템과 자전거 인프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 확보,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님께서는 교통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순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하며 시민정치와 생태교통 운동을 통한 시민 주도의 교통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학안전정책, 스쿨 스트리트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해 주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제회의 3에서는 기존의 속도와 개발만을 우선시했던 교통 시스템을 사람 중심, 시민 참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의견이 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회의 4, 디지털 AI 시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제회의 4의 주요 논의 내용을 공유드릴 SDSN 뉴스코리아 주은서 책임입니다. 주제회의 4는 디지털 AI 시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구봉건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님, 하진아 카카오 매니저님, 김해담솔 SDP 지속가능발전협회 부회장님, 이은주 한국평생교육 HRD 학회 이사님께서 논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AI 시대 주요 국내외 경제, 사회 이슈 현황 공유와 포용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발제 1로는 디지털 AI 민주주의 관련 주요 이슈 및 정책 소개가 있었습니다.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센터 대표님께서는 빅테크와 AI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EU, 미국 등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하시며 팩트체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등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발제 2로는 기업 카카오의 기술 윤리와 AI 안전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시나 카카오 매니저님은 AI 윤리 원칙 및 AI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과 같은 개념적 토대 마련부터 AI 정책 검토, 가드레일 모델 개발, AI 모델 평가와 같은 세부 과제 추진, 대외 협력, ESG 기술 윤리 정기 간행물 발행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까지 카카오 기업이 기술 윤리와 AI 안전성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습니다. 또한 토론을 통하여 김해담솔 SDP 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님께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문해력 격차, 플랫폼 신뢰 위기 등의 문제를 공유해 주시며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청년 팩트체크랩 운영 등의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은주 한국평생교육 HRD 학회 이사님은 디지털 AI 환경이 고령층에 불균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시며 접근성 한계, 디지털 활용 역량 격차, 소통과 인식의 단절 등 노인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거창군의 고령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운영 사례를 소개하시며 현장에서 효과적이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중심의 고령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체 토론에서는 AI라는 강력하고 편안한 도구가 발명되었음에도 왜 사회적, 체제적 안정성이 위협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빅테크의 결정권 독점, 기술의 예측 불가능성, 주체성 상실 등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실질적 접근성과 역량의 불평등 해소 등 지속가능한 AI 기술과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강화,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교육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적인 수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별로 상이한 개별적 어려움까지 함께 논의되면서 실질적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더욱 지속가능한 AI 기술이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성명서를 SDSN 유스 코리아의 윤지희님께서 대표로 대독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SDSN 뉴스 코리아의 윤지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린 SDG 포럼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SDGs 이행 현황과 각 이해 당사자, 각 주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각 주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SDGs를 달성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SDG의 달성에 청년도 그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빨리 읽을 수도 있으니까 공유해 주시나요? 공유되는 청년 성명서를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만료 시점이 5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청년 세대는 여전히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규정하는 여러 다른 기준과 정의는 청년 내 다양한 격차와 관심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단순히 형식적 정책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량 지원과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대표성의 한계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대표성을 위해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의제의 미래 지향성을 인식하기를 요구합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민간위원회 10분의 3 이상을,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은 청년 세대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대상인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그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위원회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의제에서 세대 간 불평등을 극복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 재분류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청년 세대의 세분화와 과소대표성을 극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연령 간의 격차와 갈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위촉 대상인 19세에서 34세는 청년 세대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기에는 광범위하며 실제로도 30대 청년들 위주로 위촉되어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청년 세대를 19세에서 24세 후기 청소년기, 25세에서 29세 청년 전기, 30세에서 34세 청년 후기로 세분화하고 구간 간의 비율도 균등하게 보장해서 다양한 시기의 청년들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특출난 개인보다는 경험과 지식이 축적될 수 있도록 상호학습의 생태계인 청년 단체를 이용하여 청년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대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목소리가 진정으로 대표되고 강화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청년 DB, 전국 청년 플랫폼, 외교부의 지구 청년 등 파편화된 정보와 기회는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영상 공모전과 같이 단발적이고 일회성으로 개인에게 시상과 상금을 소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보다는 청년 활동가나 기업가 집단이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 간의 대화와 세대 간 소통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훈련, 취창업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청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 세대는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헌법적 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제한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청년은 현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로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결정하는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미래 세대를 대신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어야 할 능동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사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앞서 진행되었던 전체 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포스트 SDG를 위한 논의에 청년이 참여하는 등의 권한 부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8월 28일 한국 지속가능발전 청년협의체 1동 발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멘트만 남았는데요. 공지사항까지 포함해서 조금 깁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와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국회의원 진성준, 민병덕, 정태호, 이용선, 염태영, 서왕진, 신장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UN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SDSN 뉴스 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제8회 열린 SDGs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론장은 이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마련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공동 주최 주관기관의 실무자 여러분, 특히 또한 수어 통역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오늘 행사의 만족도 조사는 여기 실내에 양쪽 기둥의 뒤쪽에 QR로 있고요. 또 복도에
정수기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QR로 가시기 전에 모든 분들이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마지막입니다. 예, 진행될 2026년 유엔의 SDGs 이행 점검 의견 수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UN SDGs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이 10월 22일에서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며 시민사회 포럼은 하루 전날 10월 21일에 열립니다. 9월 초에 UN 에스카비 포럼 참가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속 가능 발전 포럼과 고위급 정치 포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자료집 부록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N SDGs 회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민넷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년 하반기 제9회 열린 SDG 포럼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인사로 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